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나는 6살 때 지나간 역사들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놀라운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집어삼키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6달 동안 잠을 자면서 그것을 소화시킨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험들에 대해 한참 동안 생각해 본 다음 크레용으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나는 내가 그린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지? 하지만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 모습까지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만 했다. 내가 그린 두 번째 그림은 이러했다. 어른들은 내게 보아뱀 따위의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나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림을 이해한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매번 어리둥절해야 하는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었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행기로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그러니 지리 과목은 정말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셈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매우 유용한 능력이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착실하고 진지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다. 나는 어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다니던 나의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누구나 의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이건 모자로군요. 그러면 나는 보아뱀도 원시림도 별들에 관한 것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브릿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이야기가 통하는 똑똑한 젊은이를 만났다고 몹시 기뻐했다. 이렇게 나는 마음을 터놓고 진정 어린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왔다. 6년 전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때 비행기의 모터가 한 군데 부서져 버렸다. 비행기에는 기관사도 승객도 없이 나 혼자뿐이었으므로 복잡하기 그지없는 비행기 수리를 나 혼자 해내야만 했다. 그건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마실 물은 겨우 일주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비행기가 고장난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에 매달린 조난자보다도 훨씬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어떤 작은 목소리에 잠에서 깨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랬을지 생각해보라.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나는 너무 놀라 냉큼 일어났다. 두 눈을 비비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아이가 나를 진지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뒤에 그림은 훗날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이다. 물론 이 그림은 그 아이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 나는 직업을 포기했던 나는 그림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고작해야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과 뱃속이 보이는 보아뱀밖에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어린 왕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라 나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런데 그 사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피곤한 기색도 전혀 없었다. 배가 고프다거나 목마름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길을 잃은 아이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도대체 넌 뭘 하고 있니? 그러자 사내 아이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라도 되는 듯이 소곤소곤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부탁이야. 내게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사람이란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순순히 따르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수만 마일 떨어진 곳에 불시착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한 마당에 참 엉뚱한 짓이라고 생각되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지리와 역사, 산수, 문법 따위밖에 공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나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개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나는 아이의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아니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은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덩치가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내가 필요한 건 양이야. 나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아이는 그림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 어서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또 그림을 그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이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려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나는 서둘러 비행기 모터를 고쳐야 했기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리고는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비로소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해? 왜 그런 걸 묻지?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충분할 거야. 네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 걸? 이런 양이 잠들었나 봐.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다만 우연히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을 통해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 본 순간 어린 왕자는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나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지.
나는 내가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어린 왕자에게 말하면서 스스로 무척 자랑스러워졌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뭐라고?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 이야, 정말 재미있다. 그러면서 어린 왕자가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까르르 웃었기에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다.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네? 어느 별에서 왔어? 그 순간 나는 어린 왕자의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느끼고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걸 타고서는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가 없었겠군. 그리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그가 살짝 내비친 비밀이 나의 호기심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여러분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다. 예,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양의 집이 될 테니까 잘 됐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네가 착한 아이라면 낮 동안 양을 묶어놓을 끈도 줄게. 말뚝도 주고. 이 제안은 어린 왕자를 무척 놀라게 한 것 같았다. 양을 묶어놓는다고?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 양을 묶어놓지 않으면 아무데로나 가버려서 잃어버릴지도 모르잖아. 그러자 나의 어린 친구는 또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아무데로나,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조금 우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간다 해도 그렇게 멀리 갈 수 없는 걸. 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겨우 조금 클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수성, 금성, 목성 등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커다란 별들 이외에도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나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작은 별들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이를테면 소행성 3251이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행성 B612라고 믿는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 소행성은 1909년에 딱 한 번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잡혔다. 그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멋지게 증명하는 발표회를 가졌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던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모두 그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양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강요한 것은 소행성 B612의 명예를 위해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다시 발표회를 가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번호까지 가르쳐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가 어떻지? 그 친구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나비를 채집하지는 않니? 하는 건
결코 묻지 않는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니?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나 되니? 등을 묻는다.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사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쩜 정말 멋진 집이구나 하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매력적이고 잘 웃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어요. 이게 바로 그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하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죠.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살던 곳은 소행성 B612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더 이상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것엔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하듯이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 집보다 겨우 조금 클까 말까한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친구를 갖고 싶었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가볍게 읽어 넘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나의 어린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나버린 지도 벌써 6해가 된다. 내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다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는다면 나 역시 오직 숫자밖에 관심이 없는 어른들과 같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다시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다. 6살 때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과 뱃속이 보이는 보아뱀 그림밖에는 그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물론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노력은 하겠다. 그러나 꼭 성공할 거라는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조금도 닮지 않았다. 키도 조금씩 달라지곤 한다. 너무 크게 그려진 것도 있고 또 다른 그림에서는 너무 작게 그려졌다. 어린 왕자가 입고 있던 옷 색깔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이 없다. 나는 이리저리 기억을 더듬어서 색을 칠했다.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결코 설명을 해주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나는 늙어버린 모양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그가 별을 떠날 때의 일, 그리고 별을 떠나 여행한 일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심코 하는 말들을 통해 차츰 알게 되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를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심각한 얼굴로 느닷없이 나에게 물었다.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이야,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또 이렇게 물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다란 나무이고 코끼리떼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우지 못할 거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똑똑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아마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였겠지? 물론이지. 그런데 너는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길 바라는 거지? 어린 왕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대꾸했다. 아이 참, 왜냐니?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물론 좋은 풀에 좋은 씨앗과 나쁜 풀에 나쁜 씨앗도 있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 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고 싶어 할 때까지 대지의 신비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그 조그마한 귀엽고 연약한 싹을 내민다. 그것이 순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식물의 싹이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그건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영영 뽑아낼 수 없게 된다. 바오밥 나무가 온통 별을 차지하고는 뿌리를 내려 별의 구멍을 뚫는 것이다. 별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가 많으면 산산조각이 날 지경이었다. 잠시 후에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내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스럽게 별의 몸단장을 해주어야 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지. 바오밥 나무는 어렸을 때는 장미와 아주 비슷하거든. 그건 조금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쉬운 일이기도 해.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쏙 들어갈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 그림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까지 그랬다가는 언젠가 커다란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 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알고 있어.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군자처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소행성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에 처음으로 그런 조심성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정성껏 그린 것은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어린이들은 나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 이 그림을 그리느라 많은 노력을 들일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 장엄한 그림들이 또 없는 걸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고 애써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열성을 가지고 그렸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 너의 쓸쓸하고 단순한 삶에 대해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너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는 해질녘의 고요함밖에 없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 하지만 기다려야 되잖아.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 나는 아직도 내 별에 있는 것만 같거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되었어. 그래서 원할 때면 넌 언제라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느 날 나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너는 다시 말했지. 몹시 슬플 때에는 해 지는 풍경을 좋아하게 되지. 그럼 43번이나 해 지는 걸 본 날 너는 무척 슬펐겠구나. 그러나 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나는 어린 왕자의 비밀을 한 가지 더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왔던 것처럼 불쑥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 양은 무엇이든지 눈에 띄는 건 다 먹어치워.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 그럼 가시는 뭐에 쓰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는 문제였다. 그때 나는 너무 세게 조여진 모터의 나사를 푸느라 여념이 없었다. 비행기의 고장 정도가 아주 심각해 보이기 시작했고 마실 물이 거의 바닥나서 최악의 상태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몹시 불안했다. 가시는 어디에 쓰이는 거야?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잘 풀리지 않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고 싶으니까 가시 같은 것을 달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나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나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그 말은 믿을 수 없어.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나사가 계속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러면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해! 아무래도 좋아. 그냥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지금 나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중대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손에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온통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되어 그의 눈에는 아주 흉측하게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꼭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온통 금빛인 그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어. 별을 바라보는 법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지. 그리고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되풀이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버섯이라고.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고 있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꽃들이 왜 아무데도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는지 알려고 하는 게 중대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건 뚱뚱하고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없고
오직 내 별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 한 송이를 알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작은 양이 무심코 그 꽃을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는 속으로 나의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그 순간 모든 별들이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들을 놓아버렸다.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이나 죽음, 더 이상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별, 어떤 떠도르별, 아니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네 양에게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에게는 보호막을 그려줄게. 더 이상 뭐라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매우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어린 왕자를 진정시키고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에 닿아 그 마음과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아침에 풀 속에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져버리곤 하는 꽃들이었다. 어린 왕자의 그 꽃은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에서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 싹은 작은 나무가 되자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 예감했다. 그러나 그 꽃은 자신의 초록색 방에 숨어 언제까지나 아름다워질 채비만을 하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자신의 빛깔을 고르고 있었다. 천천히 옷을 입으며 꽃잎을 하나둘씩 다듬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처럼 구겨진 모습인 채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아, 정말 애교스러운 꽃이었다. 그렇게 꽃의 비밀스러운 몸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에 그 꽃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공들여 몸치장을 했으면서도 그 꽃은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 막 잠이 깼답니다.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그 순간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정말 그렇죠? 저는 태양과 같은 시각에 태어났답니다. 꽃은 솜사탕같이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군요. 내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시겠어요? 뜻밖의 요구에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급히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 물을 뿌려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까다롭고 거만한 모습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어린 왕자를 놀라게 했다. 어느 날은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어도 끄떡없어요.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나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살며시 말했다. 미안해요.
나는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무섭답니다. 혹시 바람막이가 있으세요? 아니, 바람이 무섭다니?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정말 까다로운걸. 저녁이 되면 내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의 별은 매우 춥군요. 아무래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전에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씨앗일 때 온 것이었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것이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를 탓하기 위해 기침을 2-3번 했다. 바람막이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가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진심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한 말을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몹시 슬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꽃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았어야 했어. 꽃들이 하는 말은 대충 들으면 되는 거야. 꽃은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내 꽃은 나의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던 거야. 발톱 이야기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실은 가볍게 여겼어야 옳았던 거야.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선사했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결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가련한 꾀 뒤에는 애정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어. 꽃들은 그처럼 모순적인 존재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자신의 별을 떠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에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잘 정돈해 놓았다. 정성스레 활화산의 그을음을 털어내고 청소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2개의 활화산이 있었다. 이 활화산들은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곳에는 또 휴화산도 하나 있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말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휴화산도 똑같이 청소했다. 화산들은 청소를 잘해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은 마치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와 같다. 물론 지구에서는 우리가 화산에 비해 너무 작아 청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화산 때문에 자주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조금 슬픈 마음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았다. 어린 왕자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익숙한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다정스럽게 여겨졌다. 그래서 그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어린 왕자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녕. 어린 왕자가 다시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기침을 냈다. 하지만 그건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나를 용서해줘요. 모쪼록 행복하세요. 이윽고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꽃이 불평을 하지 않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는 꽃의 그 조용하고 다정한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난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 덮개는 내버려 두어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서늘한 밤 공기는 내게 더 좋은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애벌레 두세 마리쯤 참아야겠지요. 나비는 정말 아름다워요.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요. 당신은 아주 먼 곳에 있겠지요. 커다란 짐승들이 와도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내게는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네 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세요. 화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으면 어서 떠나세요.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와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호와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구하고 견문도 넓힐 생각에 먼저 그 별들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자줏빛 천과 흰 담비 모피로 된 옷을 입고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어 보이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 수 있지?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신하였던 것이다. 너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다가오라. 누군가에게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진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았으나 그 별은 온통 멋진 모피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할 수 없이 그냥 서 있어야 했고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네가 하품하는 것을 그만오라. 왕이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하품할 것을 명하노라. 하품하는 걸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너의 하품하는 모습은 짐에게 신기한 구경거리니라. 자, 다시 하품을 해보아라. 명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데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뭐라고 중얼중얼했다.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누구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전제군주였다. 하지만 왕은 매우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렸다. 평소에 왕은 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만일 내가 한 신하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그 신하의 잘못이 아니니라. 그런 명령을 내린 내 잘못이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에게 앉을 것을 명하노라. 흰 담비 모피로 된 망토자락을 위엄있게 걷어 올리며 왕이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작은 별에서 도대체 왕은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네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은 너무나 간단히 대답하며 위험있는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모든 것을요? 저 모든 것들을 통치하지. 그는 한 별 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저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니라.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짐은 용서치 아니하느니라. 어린 왕자는 왕의 그런 막강한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만일 어린 왕자 자신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하루에 44번, 아니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해가 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버려두고 온 자기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간청했다. 저는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내가 한 신하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닐 것을 명령하거나 혹은 당장 비극작품을 한 편 쓰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잘못이겠느냐? 아니면 짐의 잘못이겠느냐? 폐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자신 있게 말했다. 맞느니라. 누구에게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니라.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의 근거를 두어야 하느니라. 만일 네가 너의 백성들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은 나의 명령들이 순전히 이치에 맞는 까닭이지. 그럼 제가 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한 것은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해가 지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짐이 명령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내 통치 기술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지길 기다릴 것이로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자 왕이 커다란 달력을 뒤척이며 말했다.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로다. 짐의 명령이 얼마나 충실되게 이행되는지 보게 되리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가 지는 것을 못 보게 된 것이 섭섭했다. 그리고 어느새 조금 실증이 나 있었다.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군요. 다시 떠나겠어요. 떠나지 마라.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겠노라. 신하가 한 사람 있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왕이 말했다. 무슨 대신요? 법무 대신이니라. 하지만 이곳에는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라. 짐은 아직 이 왕국을 순시해 보지 않았느니라. 짐이 너무 나이가 많은데다 이 행성은 마차가 다니기에는 너무 좁다. 걸어 다니자니 피곤하기도 하고 말이다. 아, 제가 이미 다 둘러보았어요. 이 별에는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요. 허리를 굽혀 별의 저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 네 자신을 심판하라. 그게 가장 힘든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지. 네가 스스로를 훌륭히 심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 저는 어느 곳에서나 제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밤마다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느니라. 그 늙은 쥐를 심판하라. 그럴 만하면 사형에 처해도 좋다. 그러면 그 쥐의 목숨이 너의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번 특사를 내려 그 쥐를 아끼도록 하라. 쥐가 오직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어요. 아무래도 떠나야겠어요. 왕의 제안에 아랑곳 없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가지 마라!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마쳤으나 늙은 왕을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치에 맞는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를테면 1분 내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조건이 딱 좋은 것 같군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기도 한숨을 쉬며 길을 떠났다. 그러자 왕이 황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를 짐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매우 위험이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린 왕자가 두 번째로 방문한 별에는 허영심이 가득 찬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오, 드디어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괴상한 모자를 쓰고 있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건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답례를 하기 위해서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동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허영심 많은 사람이 대답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가르쳐 주었다. 두 손을 마주쳐봐. 이렇게. 어린 왕자가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 많은 사람은 모자를 들어 올리며 점잖게 인사했다. 왕이 사는 별을 방문했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또다시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들어 올리며 인사했다. 5분 동안이나 박수를 치고 나니 어린 왕자는 그 장난이 재미없어졌다.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자 허영심 많은 사람의 귀에는 어린 왕자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원래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자신을 칭찬하는 말만 들리는 법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양하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말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줘. 제발 나를 찬양해줘.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요? 어깨를 조금 들썩이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그 별에는 아주 잠깐 동안 들렀을 뿐이지만 어린 왕자를 무척 우울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많은 빈 병들과 아직 열지 않은 술병들을 앞에 놓은 채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말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어린 왕자는 그가 불쌍해져서 물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술꾼은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침묵을 지켰다. 어린 왕자는 당황하여 서둘러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찾아왔는데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다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어휴, 담뱃불을 붙일 시간도 없어. 스물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하나라. 어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0일이 되는구나. 무엇이 5억인데요? 응? 너 아직도 거기에 있었니? 저 5억
162만. 이런 까먹었군. 너무 바빠서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를 할 시간이 없어. 둘에 다섯으로 더하면 7. 무엇이 5억이에요? 한 질문을 포기해 본 적이 절대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이 별에서 54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방해를 받은 적은 딱 3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웬푼댕이 한 마리가 나를 방해했어. 그게 어찌나 요란한 소리를 내든지 계산이 네 군데나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난 늘 부족이거든. 산책 갈 시간이 없으니까 난 아주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5억 162만이었겠다. 무엇이 5억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어린 왕자가 자신을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팔이요?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꿀벌요? 아니, 그게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을 멍청이 공상에 잠기게 하는 금빛 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롭게 그런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어. 벌 말이군요. 그래, 별이야, 별. 5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고 정확한 사람이야.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아저씨가 그 별들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만난 어떤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것은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이야기야. 그러면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요? 부자가 되는데 쓸모가 있지.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누군가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걸 또 살 수 있지. 이 사람도 아까 만난 그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질문을 계속했다. 어떻게 별을 소유할 수 있지요? 별들이 누구 것이지? 사업가는 화가 난 듯 되물었다. 잘 모르겠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만일 네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네 것이 되는 거지. 주인 없는 섬을 처음 발견해도 네 소유가 되는 것이고, 네가 어떤 기막힌 생각을 처음으로 해냈다면 그것으로 특허를 내. 그럼 그것은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나보다 먼저 별들을 가질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그렇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별들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하지. 그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나는 진지한 사람이거든. 그러나 어린 왕자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머플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또 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꽃을 꺾어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 말이야. 작은 종이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서 그것을 서랍에 넣고 잠근다는 거야. 그뿐이에요? 그뿐이지. 재밌는 일이네. 아주 시적이고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꽃에게 날마다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그을음을 털어내고 청소를 해주지요. 불이 꺼진 화산도 똑같이 청소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내가 그들을 소유하는 것은 꽃과 화산들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유익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잖아요. 사업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5번째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그 별은 모든 별 중에서 제일 작은 별이었다. 그 별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한 구석,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 사업가나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은 사람일 거야.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가로등을 켜는 건 별 하나를 혹은 꽃 한 송이를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거야. 가로등을 끄는 일은 그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우니까 정말 유익한 거고.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다가가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안녕, 아저씨. 왜 지금 막 가로등을 껐죠? 안녕, 그건 내 임무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임무가 뭐예요? 그건 내 가로등을 끄는 거야. 잘 자.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다시 불을 켰죠? 임무니까.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임무는 그냥 임무야. 잘 잤니?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정말 힘든 직업을 가졌어. 전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켰었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임무가 바뀌었나요? 임무는 바뀌지 않았어.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야. 이 별은 해가 갈수록 빨리 돌고 있는데 내 임무는 바뀌지 않았거든.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제는 이 별이 1분마다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나는 한시도 쉴 새가 없어. 1분마다 한 번씩 켰다 껐다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거 참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단다.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30일이지. 잘 자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임무에 그토록 충실한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예전에 자신의 별에 있을 때 의자를 뒤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가 지는 장면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생각났다.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는데요. 그야 언제나 쉬고 싶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자국만 옮겨놓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언제나 햇빛 속에 있으려면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면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루 해가 원하는 만큼 길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는걸. 내가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거니까.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가로등을 껐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나 술꾼, 혹은 사업과 같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테지. 하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전념하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듯 한숨을 내쉬며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겠는데?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나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거든. 어린 왕자가 그 축복받은 별을 잊지 못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해가 무려 1440번이나 지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어린 왕자가 차마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6번째 별은 지난번 별보다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오, 탐험가가 왔군. 그는 어린 왕자를 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 앞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미 어린 왕자는 아주 긴 여행을 했던 것이다. 어디서 왔지? 노신사가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란다. 참 재미있네요. 정말 대단한 직업이에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그처럼 멋진 별은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정말로 아름답군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잘 모르겠는걸.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래요?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몰라.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단다.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나는 탐험가와는 거리가 멀단다.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가로이 돌아다닐 수 없지. 지리학자는 결코 서재를 떠날 수 없어. 대신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의 기억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포명에 대해 조사하지.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기라도 하면 지리책이 엉터리로 쓰여질 테니까 그렇지.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문제야.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냐하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두 개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어느 곳에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두 개라고 쓰게 될지 모르잖아. 탐험가가 되었더라면 아주 나쁜 탐험가가 되었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포명이 훌륭하다고 생각될 때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직접 그곳으로 가보시나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예를 들어 어떤 탐험가가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에게 커다란 돌을 증거물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니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하여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는 아주 멀리서 왔지? 너는 탐험가가 틀림없어. 나에게 너의 별에 대해 말해줘.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펴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는 우선 연필로 기록하고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제야 다시 잉크로 적었다. 자, 시작해볼까? 지리학자가 말했다. 글쎄요. 내 별은 그다지 흥미로운 곳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별이거든요. 내 별에는 화산이 3개 있어요. 2개는 불이 있는 화산이고 나머지 하나는 불이 꺼진 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리학자가 어린 왕자의 말을 받아 적었다. 또 꽃 한 송이가 있어요.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그건 정말 예쁜 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꽃은 일시적인 존재야. 일시적인 존재란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야.
지리책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 산이 위치를 바꾸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거든.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좀처럼 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것들만 기록하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불 꺼진 화산도 다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존재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화산이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지리학자에게는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산이지.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일시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한 번 한 질문은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바로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지. 내 꽃도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나요? 물론이지. 그래, 내 꽃은 일시적인 존재야.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네 개의 가시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그 꽃을 내 별에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떠나온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느 별에 가보는 것이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에 가봐. 지구는 아주 평판이 좋은 별이거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 7번째로 찾은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결코 하찮은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2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을 합해서 대략 20억 정도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지구의 6대륙을 밝히기 위해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지구라는 별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될 것이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정말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페라 발레단의 발레리나처럼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차례였다. 이들은 가로등에 불을 켜고 나서 잠을 자러 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들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지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그 뒤로 남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그들은 결코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틀리는 법이 없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의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있는 그의 동료만이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했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조금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나 역시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주 정직했다고는 할 수 없다.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아주 작다. 지구에 사는 20억의 사람들을 어떤 모임에서처럼 서로서로 바짝 붙어 서 있게 한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의 광장으로 충분할 것이다. 또 그들을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을지 모른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일러줘야 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지겨운 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쓸데없는 일이니까. 내 말을 믿어도 좋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지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몹시 놀랐다. 잘못해서 다른 별에 온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순간 달빛을 띤 둥근 고리 모양의 물체가 모래 위에서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해서 인사를 했다.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안녕?
지금 내가 도착한 이 별이 어떤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의 아프리카에 떨어진 거야. 뱀이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지구는 커다랗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들은 누구든 언제라도 자기 별을 찾을 수 있도록 빛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저기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아주 먼 곳에 있지.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여기 무엇하러 왔니? 뱀이 물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의 꽃과 문제가 있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사막은 좀 쓸쓸한 것 같아. 마침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있는 곳도 쓸쓸하긴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넌 정말이지 재미있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힘이 세 보이지 않는데? 발도 없고. 너는 여행할 수도 없잖아. 그렇지 않아. 나는 배보다도 더 멀리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마치 금빛 팔찌처럼 감으며 말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그가 나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수해 보이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네가 가벼워 보여.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돌투성이의 딱딱한 지구에 오다니. 네가 떠나온 별이 몹시 그리울 때면 언제라도 말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는데 오직 꽃 한 송이를 만났을 뿐이었다. 꽃잎이 3개밖에 없는 볼품이라고는 전혀 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 꽃도 인사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예의 바르게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상인들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한 67명쯤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거든.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들은 바람결에 불려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몹시 곤란을 겪지.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꽃도 인사를 했다. 어린 왕자는 어떤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어린 왕자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산이라고는 그의 무릎 높이까지 닿는 화산 3개가 고작이었다. 불 꺼진 화산은 의자로 쓰곤 했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이 별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바늘끝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그래도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해서 인사를 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정말 이상한 별이야. 온통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이토록 험하니 말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남이 한 말만 따라하고. 내가 사는 별에는 꽃이 한 송이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오랜 시간 동안 모래와 바위, 눈 위를 걷고 난 끝에 어린 왕자는 드디어 길을 하나 발견했다. 모든 길이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그건 장미꽃이 가득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꽃들은 모두 멀리 자신의 별에 두고 온 꽃과 아주 많이 닮아 보였다. 너희들은 누구니?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꽃들이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순간 어린 왕자는 아주 슬퍼졌다. 그의 꽃은 어린 왕자에게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정원 가득 그 꽃과 꼭 닮은 꽃이 5,000송이도 넘게 피어 있었던 것이다. 만약 내 꽃이 이 광경을 보면 몹시 심심할 거야. 상심할 거야. 지독히 기침을 해대면서 창피스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난 간호를 해주는 척 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꽃이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진 내가 너무 부자라고 믿었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토록 흔한 한 송이 장미꽃일 뿐이었어. 게다가 무릎까지밖에 닿지 않는 세 개의 화산이라니.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져버렸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아, 난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인사를 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울음을 그치며 공손히 대답하고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난 사과나무 밑에 있어.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너는 누구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우야. 여우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다시 여우에게 말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아주겠니? 나는 지금 굉장히 슬퍼. 나는 너와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본 후에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너는 이곳에 사는 아이가 아니로구나. 대체 여기서 뭘 찾고 있니?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그건 참 곤란한 일이야. 또 그들은 닭도 키운단다.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지. 너 혹시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요즘에는 많이 잊혀져 있는 일이지만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은 나에게 다른 수많은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널 필요로 하지 않지. 너 역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에게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어린 왕자가 될 거고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겐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매우 당황한 것 같았다. 다른 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흥미로운 별이로군. 그러면 병아리들은? 없어. 이 세상에 완전한 데라고는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다시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병아리를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조금 지겨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나는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른 어떤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속에 숨게 만들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내게 밀은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지. 그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너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앞으로 금빛 밀밭을 보면 나는 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밀밭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거든.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단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무엇도 알아갈 시간이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나와 있는 것들을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거야. 네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누군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해. 우선 내게서 조금 떨어져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로 쳐다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날마다 너는 조금씩 내게 가까이 다가와 앉을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가 있는 곳으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네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흥분해서 들뜨고 설렐 거야. 그렇게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의식이 필요하거든.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 역시 너무 자주 잊혀지는 거야.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냥꾼들도 의식을 치르고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야. 그날이 되면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가지.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날이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다 똑같게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나는 하루도 휴일을 갖지 못하게 될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가 다시 말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내가 길들여주길 원했잖아? 그건 그래. 그런데 지금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널 길들였다고 해서 네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 아니, 얻은 것이 있어. 밀밭에 색깔이 있으니까. 잠시 후 여우는 말을 이었다. 다시 가서 장미꽃들을 보렴. 너는 너의 꽃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게 돌아와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나의 꽃과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예전에는 내 여우가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우는 다른 수많은 여우들과 다를 바 없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 여우가 되었어. 이 말에 장미꽃들은 화가 난 것 같았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너희들과 똑같이 생긴 꽃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는 그 한 송이가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주었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꽃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 자,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도 그 꽃이지. 나는 그 꽃의 불평도 들어주었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들어주었어. 때로는 심술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까지 다 받아주었어. 그건 내 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돌아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아까 말해주겠다던 비밀은 이런 거야.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 모든 것이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이 말을 잘 기억하도록 되뇌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보낸 시간이야. 내 꽃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보낸 시간이다. 이 말 역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넌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넌 네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이 말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되뇌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 철도원이 답례를 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천여 명씩 몰려오는 손님들을 가려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을 실은 기차를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보낸단다. 그때 불을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철도원의 사무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매우 바쁜 것 같군요. 저들은 뭘 찾고 있는 거죠? 그들 자신도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철도원이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지나간 그 기차가 아니란다. 두 대가 서로 엇갈리는 거야. 그들은 자기가 있던 곳에 만족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는 법이 없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그때 세 번째 급행열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방금 전에 지나간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아. 기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지.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대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야. 오직 아이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헝겊 인형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을 보내고 인형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인형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금세 울음을 터뜨려요. 아이들은 행복하군. 철도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상인도 인사를 했다. 그는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만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게 된다는 약이었다. 왜 이런 것을 팔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약은 시간을 아주 많이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해 본 결과 일주일에 53분씩이나 절약할 수 있다는구나. 그러면 그 53분으로 뭘 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만약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마시면서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추억들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나에게는 더 이상 마실 물이 남아있지 않아. 나도 샘이 있는 곳을 찾아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내 친구 여우는 꼬마 친구야. 지금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친구를 가진다는 건 좋은 일이야. 만일 우리가 죽게 된다고 해도 말이야. 나는 여우 친구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뻐. 이 아이는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는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배고픔도 갈증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어린 왕자에게는 햇빛만 조금 있으면 충분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소용없다는 몸짓을 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는 사이에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심한 갈증 때문에 열이 났기에 마치 꿈을 꾸듯이 별들이 보였다. 어린 왕자의 말은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것일 수 있어. 나는 어린 왕자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어린 왕자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쳤는지 자리에 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나는 그렇지 하고 대답하고는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에 주름처럼 펼쳐진 사막의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언가 고요한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문득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나는 어린 시절 무척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물론 누구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물 때문에 그 집은 아주 매력이 넘쳐 보였다. 나의 집은 어딘가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집이건 사막이건 별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도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감동되어 있었다. 내가 아주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지구상에 그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달빛 아래에서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와 감긴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들어 있는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감동시키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대한 그의 성실함 때문이야.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램프의 불꽃처럼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의 모습 때문이야. 그러자 그가 더욱 연약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걷다가 마침내 동이 틀 무렵에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올라타지만 자기가 무엇을 찾으러 가는 걸 알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초조해하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그것과 전혀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그저 모래에 파놓은 구멍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마을에 있는 것과 흡사했다. 그곳에 마을이라고는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군. 도르래, 물통, 밧줄까지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니 말이야.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웃으며 도르래 줄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도르래는 오랫동안 바람이 잠잠할 때 낡은 풍차가 삐걱이듯 그렇게 삐걱거렸다. 아저씨, 들어봐. 우리가 우물을 깨우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힘든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에겐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물통을 우물 가장자리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귓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울렸고 아직도 술렁이고 있는 물속에서는 햇살이 일렁이고 있었다.
물을 마시고 싶어. 내게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서야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물통을 들어 어린 왕자의 입술에 대주었다. 어린 왕자는 두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물은 마치 향연처럼 달콤했다. 그 물은 보통 음료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 물은 별빛 아래를 밤새도록 걸은 끝에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 물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노랫소리, 사람들이 짓는 부드러운 미소가 내가 받은 선물을 마냥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줬다. 아저씨,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에서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거기서도 자신들이 찾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발견하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장미 한 송이와 물 한 모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이지. 내 말에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셨다. 비로소 숨을 편히 쉴 수가 있었다. 해가 뜰 무렵의 모래는 황금빛을 띈다. 나는 그 황금빛만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예전에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불행했을까? 약속을 지켜줘야 해. 다시 내 곁에 앉은 어린 왕자가 살며시 말했다.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거야? 약속했잖아. 양에게 굴레를 씌워준다고. 나는 내 꽃을 지킬 책임이 있거든. 나는 끄적거려 두었던 그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마치 양배추처럼 생겼어. 이런, 나는 내가 그런 바오밥 나무에 무척 자신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양배추를 닮았다니. 여우는 귀가 뿔 같아. 그리고 너무 길어. 어린 왕자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심하구나. 나는 뱃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려본 적이 없다고. 아니야, 괜찮아. 아이들은 무슨 그림인지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도 어느새 내일이면 꼭 1년이야. 그리고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다시금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내게 떠올랐다. 그러면 일주일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을 네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네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어서 이곳으로 되돌아온 거겠지? 어린 왕자의 얼굴이 또 빨개졌다. 그는 결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난 두려워지는구나.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의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돌아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가 생각났다. 누구나 길들여지고 나면 조금 울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우물 옆에는 오래되어 폐허가 된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일을 마치고 그곳으로 되돌아가면서 어린 왕자가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채 돌담 위에 앉아있는 광경을 보았다. 곧이어 어린 왕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곳이 아니잖아. 아마도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을 한 듯 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 오늘은 맞아. 그런데 이곳은 그 장소가 아니야.
나는 담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모래 사막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볼 수 있을 거야. 너는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 오늘 밤에 내가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나는 담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네 독은 훌륭한 거겠지?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자신 있지? 나는 숨이 멎는 듯해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 이제 가. 내려가고 싶어. 그래서 나도 시선을 낮춰 벽 아래쪽을 보았고 그 순간 너무 놀라 펄쩍 뛰어올랐다. 그곳에는 상대가 누구든지 30초 안에 죽게 만들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 속을 이리저리 뒤지며 황급히 달려갔다. 하지만 내가 다가오는 소리에 뱀은 마치 잦아드는 분수의 물처럼 천천히 모래 위를 미끄러져 갔다.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가벼운 쇳소리와 함께 돌틈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벽에 도착했고 눈처럼 창백한 나의 어린 왕자를 팔에 안았다.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제는 뱀과 이야기를 다 하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항상 목에 두르고 있던 금빛 머플러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적셔 그의 관자놀이에 대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나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내 목에 자신의 팔을 둘렀다. 나는 그의 심장이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새처럼 팔딱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가 기계의 고장을 고치게 되어서 기뻐. 이제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비행기 고치는데 성공했고 바로 그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려고 왔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내가 갈 길은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어린 왕자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마치 어린아이를 안듯 두 팔로 그를 안아주었다. 그가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심각한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아저씨가 준 양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양을 위한 상자와 굴레도 있어.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슬픈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조금씩 기운을 되찾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이봐, 어린 친구. 겁이 났던 모양이로구나. 어린 왕자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훨씬 더 겁이 날 거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나의 마음은 또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은 나에게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어린 왕자,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이 꼭 1년이 되는 날이야.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내 별이 떠 있을 거야. 어린 왕자,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그저 네가 나쁜 꿈을 꾼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야. 그건 꽃과 같아.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감미롭고 기분 좋은 일이 되겠지. 모든 별에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말이야. 물론이야. 그건 또 물과 같아. 아저씨가 내게 주었던 물은 마치 음악과 같았어. 도르래와 도르래 줄 때문에 말이야. 아저씨도 기억하지? 그 물은 아주 맛이 좋았어. 물론이야.
밤이면 별을 볼 수 있을 거야.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쯤에 있는지 아저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 편이 더 좋아. 아저씨에게 내 별은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모든 별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 모든 별이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오, 어린 왕자. 나는 네 웃음소리가 좋아.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그건 아저씨에게 마치 물과 같은 것이 될 거야.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별들을 가지고 있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들은 안내자가 되어주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별들이 작은 빛에 지나지 않아. 또 학자들에게 별들은 연구 대상이지.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는 그 별들이 황금이었어. 하지만 별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지. 아저씨라면 그 별들을 모두 가질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별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무슨 뜻이야?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 나는 하늘의 별들 중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고 그 별들 중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지.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저씨의 슬픔이 누그러졌을 때는 아저씨는 나를 만났던 일을 기쁘게 생각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항상 내 친구로 남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때도 있을 테지. 그럴 때면 나를 보기 위해 이따금 창문을 열게 되겠지. 아저씨의 친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많이 놀릴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별들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들어. 그러면 그들은 아저씨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겠지.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건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한아름 준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었다. 하지만 잠시 후 어린 왕자는 도로 심각한 기색이 되었다. 오늘 밤은 오지 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 아픈 것 같아.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내가 죽는 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어린 왕자는 수심이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기 때문이야. 뱀은 싸나워. 그냥 장난삼아 사람을 물 수도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어. 그러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내 어린 왕자는 안심하는 듯 했다. 맞아. 뱀이 두 번째로 물 때는 더 이상 독을 내뿜지 못하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린 왕자가 너무나 조용히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뒤쫓아가서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 그는 확고한 태도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구나.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다. 아저씨가 여기 온 건 잘못이야. 아저씨는 힘들어하게 될 거야.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테니까. 하지만 그건 진짜 죽은 것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해하겠지. 그곳은 너무 멀어. 그래서 이 몸을 가져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그건 버려진 낡은 껍데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 별 볼 일 없는 껍데기 때문에 슬퍼할 건 없어.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조금 풀이 죽은 듯 했다. 그러나 다시 나를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나 역시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은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겠지.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은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정말 좋겠지. 나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을, 나는 5억 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까. 그리고는 어린 왕자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여기야. 이제 나 혼자 가게 해줘. 어린 왕자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도 알다시피 나는 내 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 그 꽃은 몹시 연약해. 그 꽃은 지극히 순수해. 그 꽃은 세상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가시 4개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나도 자리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나는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한 줄기 반짝였을 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마치 나무가 넘어지듯 어린 왕자는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벌써 6년이 지났다. 나는 결코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살아 돌아온 나를 보고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동료들에게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 가셨다. 다시 말해 슬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안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어린 왕자의 몸을 다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의 몸은 그토록 가벼웠다. 그래서 밤이면 나는 별들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별들은 마치 5억 개의 작은 방울들 같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 가죽끈을 달아주는 걸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양에게 잡아맬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지곤 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가 밤마다 유리덮개로 꽃을 잘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양도 잘 지킬 거야. 그러면 나는 다시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별들은 다정하게 웃곤 한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가끔은 어린 왕자가 방심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끝장인데 어느 날 밤에는 유리덮개 씌워주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르고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그러면 방울 소리들은 순식간에 흐느낌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이건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다. 나는 물론이고 나처럼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양 한 마리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게 되리라.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 있어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이것은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은 풍경이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린 것이다. 바로 이곳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다. 이 그림을 자세히 잘 보아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될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을 꼭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곳으로 지나가게 되면 발걸음을 서두르지 말고 별빛 아래에서 잠시 동안만 기다려보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때 만일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웃는다면 그 아이가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는 법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으리라. 그러면 부디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 내가 이토록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주길.